자, 오늘은 디지털 논리회로 논리회의 첫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디지털 시스템에 관련된 이야기 잠깐 정의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시스템이란 얘기는 하나의 공통적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얘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하나가 박스가 뭐 디지털 시스템이건 뭐 아날로그 시스템이건 다음과 같이 어떤 시스템인데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구현되어질 건지를 정의를 해서 설계한 것이다. 거기에 다음과 같이 입력을 넣어주면 구상한 대로 그 결과가 나오게끔 해주는 것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디지털 시스템하고 아날로그 시스템이 있죠. 자, 우리가 뭐 그 뒤에 보시면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가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디지털 시스템은 이렇게 이산적인, 즉 디스크리트한, 다시 불연속적인, 즉 다시 010101 같은 다음과 같은 데이터가 입력이 되어졌을 때 그 또한 다음과 같이 똑같은 형태의 또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출력하는 이런 것들을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시면 뭐 컴퓨터, 대표적인 컴퓨터가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자, 아날로그 시스템은 아날로그에 관련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만 연속적인 정보예요. 제가 이야기하는 소리, 빛, 온도, 습도, 뭐 그다음에 뭐 빛의 밝기 이런 것들이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즉 소리라고 얘기하면 앰프 같은 것들을 통해서 다시 아날로그 출력이 되어진다. 앰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증폭을 하는 거예요. 더 키우거나 아니면 더 작게 하는 시스템, 그렇게 만드는 시스템을 통해서 아날로그 출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디지털 신호가 디지털 신호로 전달이 될 때 어떤 개념이 들어가냐면 다음과 같이 재생에 관련된 거예요. 재생, 즉 리피터. 그래서 무조건 리피터에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모두 다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시스템은 뭐냐? 증폭에 관련된 얘기예요. 증폭기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아날로그 시스템이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아날로그 신호하고 디지털 신호를 다시 한번 정의를 하면 아날로그 신호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연속적인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인 값을 갖고 있는 것들을 아날로그 신호다. 뭐 다음과 같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의 신호의 크기, 뭐 위상, 그 다음에 전압의 주파수가 아날로그 주파수. 저도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 주파수로 이렇게 서메이션 된 하나의 주파수예요.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펄스의 진폭과 간격. 펄스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디지털 신호예요. 그런데 아이디어란 경우는 다음과 같이 펄스의 폭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 위에 그림을 보시면 다음과 같이 펄스를 요거는 아이디어란 경우고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 그래서 요 펄스의 폭이 있죠. 펄스의 폭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부터 다음과 같이 여기까지 다음과 같이 이런 것들은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신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아날로그 신호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아날로그 시그널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아날로그 시그널, 즉 디지털 시그널도 마찬가지예요. 신호는 왜 신호로 이야기하느냐? 전송을 하기 위한 거죠. 전송. 어떤 매체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신호를 보내기 위한 거예요. 자, 디지털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0과 1로서 되어져 있는 부호로 되어져 있는 것들인데 이거를 보내려고 하면 신호로 바꿔줘야 돼요. 아날로그 신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신호는 어떻게? 이진부호로 나타냈으며 시간에 대해서 불연속적인 정보를 이야기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런 모든 0101 디지털 신호들은 저장이 되어질 수 있어요. 저장. 어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이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쉽게 편집할 수가 있고 쉽게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아날로그 시스템에 비해서 되게 우수합니다. 이 우수하다는 얘기는 뭐를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잡음에 강하다.
잡음. 여러 가지 잡음에 되게 강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제가 다음과 같이 자, 디지털 시스템하고 아날로그 시스템을 이야기할 때 그렇죠? 디지털 시스템은 재생의 개념이 들어간다고 해서 재생. 그러니까 재생이란 얘기는 여기에 다음과 같이 이 디지털 신호에 이렇게 잡음이 낄 수가 있어요. 잡음. 근데 재생은 다시 원 상태로 다음과 같이 재생시켜 주는 거예요. 똑같이 0이면 0, 1이면 1.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날로그 신호는 뭐냐? 아날로그는 증폭에 관련된 개념이 들어가요. 증폭. 즉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신호가 이거다. 그런데 여기에 뭐 노이즈. 디지털 신호도 노이즈가 낀다고 그랬죠. 얘도 노이즈가 이렇게 낍니다. 즉 원신호의 되게 고주파 형태로 다음과 같이 예, 원신호를 왜곡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 잡음이 껴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스템은 그 잡음까지 증폭을 해요. 그 잡음까지. 그래서 다시 이거를 원신호로 복원하는데 매우 어려운 복잡한 회로로 구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시스템이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우수하다. 어떻게? 신호의 전송이라든지 신호를 복원한다든지 이게 매우 우수하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는 뭐로 만든다? 다 디지털 시스템은 IC화해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날로그 신호, 디지털 신호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것들은 뭐 그냥 예를 들은 거예요. 아날로그 테스터기죠. 전압이나 전류나 뭐 저항이나 같은 거 재는 건데 얘네들은 다음과 같이 바늘이 있어서 각각의 크기에 따라서 요래요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요래요래 움직이면 우리는 그 여기 있는 이 바늘들이 어디까지 왔는지 눈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이 디지털 테스트기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되어져 있는 것들을 뭐로? 디지털로 표시기로 바꿔준 거예요. 그 바꿔주는 그 장치가 바로 디지털 시스템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글자 보여주는 요 글자 요 자체 표시를 디지털로 표시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음과 같이 뭐 디지털의 뭐 정보 레벨, 전압 레벨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디지털은 이진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진수로. 그렇죠? 0 아니면 1로 되어져 있는 이진수. 자, 비트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이 비트는 하나의 비트에 가장 작은 단위에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0 아니면 1밖에 안 들어가요. 0 아니면 1. 그래서 다음과 같이 0 아니면 1로 되어져 있는 그 정보들을 이런 정보들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 여러 가지 것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음 그림을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얘는 무엇이냐? 자, 여기는 디지털 시스템의 전압 레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디지털 시스템이 IC 뭔지 아시죠? 컴퓨터 CPU도 IC예요. 컴퓨터 뚜껑을 딱 열어보면 네모나게 생긴 거, 그 다음에 정사각형으로 생긴 거, 이거 다 IC입니다. IC들은 디지털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그 디지털 시스템에 자,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이런 IC가 있는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입력이 들어간다. 그 입력에 관련된 게 다음과 같이 전압의 개념으로 들어갑니다. 전압. 자,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정보가 다음과 같이 0, 1로 표현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진수로. 자, 그러면 0과 1을 또는 정보의 개념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얘를 low라고 이야기합니다. low. 그 다음에 1은 high라고 이야기해요.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 low, high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논리적으로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0을 false라고 얘기해요. false. 거짓. 그 다음에 1을 true라고 합니다. true. 참.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해요. 자, 그러면 전압에 관련된 개념이 아까 잠깐 전압의 개념으로 이야기하면 얘는 뭐를 의미하냐? 그냥 일반적으로 0은 0V, 그 다음에 1은 5V를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IC에 0V가 들어가면 이 IC는 뭐로 인식해? low 값이 들어왔구나. 아, 지금 현재 0이구나.
그 다음에 5V가 들어오면 그냥 어느 정도 이상의 전압이 들어오면 하이구나, 1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안에 계획된, 설계된 대로 동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또 얘네들은 스위치로 동작하는데 스위치의 개념을 보면 다음과 같이 0는 오프예요. 오프. 그 다음에 1은 온입니다. 온. 즉 이런 IC들은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뭐냐면 스위치의 기능을 하는 거야. 스위치. 여러 개의 스위치들이 막 동작을 해서 내가 원하는 출력을 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여기 한번 보시면 그래서 스위치라고 되어져 있는 거 보시면 여러분들 전원 스위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요렇게 생겼죠? 요거. 또 어떤 애들은 나온것 같이 요렇게도 생겼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뭐냐면 0, 1을 이야기합니다. 0 아니면 1, 오프, 온, 오프, 온, 오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IC에 입력되어지는 전압에 관련된 것들이 자, 입력 신호라고 되어져 있죠? IC에 예를 들어서 2V에서 5V 사이에 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는 하이로 인식한다. 누가? IC가 하이로 인식한다. 자, 이 0V부터 5V 사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아까 우리가 노이즈라고 되어져 있는 개념을 이야기했죠. 노이즈까지 다 포함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즉 디지털 신호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노이즈까지 낍니다.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2V서부터 5V의 전압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IC는 뭐라고 인식한다? 전압 이렇게 들어오면 하이라고 인식한다. 또 0.8V, 0V부터 0.8V 사이에 전압이 들어오면 로구나라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1V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몰라요. 예, 하이 임피던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이 임피던스라고 해갖고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IC에는 그 IC가 동작하기 위한 적정한 전압이 있어요. 로하고 하이로 동작하는 전압이 있어요. 그 중간에 전압을 넣어줘야 돼요. 여기에 이런 전압 들어가면 동작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출력도 마찬가지. 자, IC가 있는데 자, 이렇게 출력이 나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출력. 이 출력은 다음 IC에 전달이 되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하드웨어에 전달이 되어지기도 하는데 그때의 전압이 요 정도의 전압이 나가면 얘는 하이가 나가고 있구나. 요 정도의 전압이 나가고 있으면 로 값을 내가 내보내고 있구나 라고 정의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바로 뭐를 얘기하냐면 전압 레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IC들은 각각 회사가 만드는 회사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만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이 IC의 특성에 관련된 자료가 있는 데이터 시트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시트를 막 보면 뭐가 나와 있냐? 이런 전압들이 다 정의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런 디지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들은 설계를 해야 돼요.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스위치의 개념이 나왔네. 그렇죠? 이런 스위치에 따라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다? 동작시킬 수가 있다. 또는 정의할 수가 있다. 자, 보세요. 자, 한꺼번에 다 이야기한 것들입니다. 자, 이 그림은 나중에 우리가 또 배울 텐데 자, 어떤 그림이냐면 뭔지는 잘 모르겠어. 몰라도 돼. 자, 근데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배터리를 하나 딱 주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급전압이라고 그래. 공급전압. 항상 일정한 공급전압. 자, 우리가 휴대폰 같은 것들은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거의 한 3.3V 정도로 동작합니다. 뭐 노트북 같은 거는 뭐 12V, 19V, 18V 막 이렇게 동작하죠. 그 전압, 동작 전압, 공급 전압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 전압이 들어가고 있을 때 그 전압이 배터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전류라고 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스위치를 동작시키는 거야. 스위치. 그래서 요게 하나가 IC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어떻게 동작하냐? 자, 스위치가 모두 열려 있어요. 그러면 얘가 불이 켜지나요? 안 켜집니다. 그래서 모두 열려져 있는 상태를 스위치 상태를 뭐다? 오프 상태가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전구는 불이 꺼진다. 오프다. 만약에 얘 두 개를 다 닫았다?
두 개가 다 온이다. 그제서야 불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오프를 시켰다. 또는 하나만 온 시켰다. 그래도 안 들어와요. 왜? 회로가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진 것들을 그쵸? 간략하게 나타내는 건데 나중에 AND 게이트, 논리 곱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것들 자 보세요. 자, 얘네들은 스위치가 어떻게 방금 전 거는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돼 있어. 직렬.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나중에 뭐 반도체나 이거 할 때 트랜지스터가 즉 스위치가 직렬로 연결되어졌니 이와 같이 병렬로 연결되어졌니에 따라서 설계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자, 얘도 보시면요. 얘는 스위치라고 되어져 있는 그것이 어떻게 병렬로 연결돼요. 병렬로. 그러면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만약 스위치가 다 닫혀 있다고 하면 온이라고 얘기하면 전류라고 되어져 있는 놈이 어떻게 흐르냐? 얘가 요렇게도 가고요. 요렇게도 요렇게 가요. 그러니까 불이 빡 들어옵니다. 만약에 스위치를 다 열어놨어요. 스위치가 다 오프 상태야. 그러니까 A하고 B에 다 로 오프 상태예요. 제로 상태. 그러면 어떻게 된다? 불은 안 들어옵니다. 자, 근데 둘 중 안에 하나만 이렇게 닫아 놓으면 어떻게? 이쪽으로는 전류는 안 흐르지만 얘가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뭐가 된다? 불이 빡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스위치 둘 중 안에 하나만 어떻게 온을 시켜 놓으면 불이 들어옵니다. 이런 형태로 작동하는 것들을 뭐라고 얘기한다? 논리합, 오아 게이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또 어떻게 동작하는 거냐? 회로가 좀 그렇죠? 자,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스위치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냐? 오프되어져 있는 상태예요. 오프예요. 그런데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 얘가 요렇게 가서 여기로 갈까요? 안 가요. 어디로 가? 그냥 갑니다. 불이 빡 들어와요. 지금 뭐야? 스위치를 오프를 시켜놨는데 불이 들어와요. 그럼 만약에 스위치를 온을 했습니다. 온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면 전류가 어디로 흐를까요? 얘가 이렇게 가다가 이쪽으로 갈까요? 이렇게 갈까요? 예, 이쪽으로 갑니다. 왜 이쪽으로 안 갑니까? 라고 얘기하면 전류의 입장에서는 이 전구도 뭐야? 저항이에요. 저항이라는 거야. 부딪히는 놈이에요. 그러니까 저항이 있는 쪽으로는 전류가 안 흐르려고 그래. 그래서 어디로 흘러? 다음과 같이 요래 흘러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전구는 꺼진다. 그래서 내가 오프를 시켰는데 불 들어오고 온 했는데 불 꺼지고 그래서 요거를 부정, 인버터, not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요런 거는 이제 나중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논리 회로에 관련된 거를 스위치의 개념으로 한번 알아보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이제 히스토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는데 히스토리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맨 처음에 계산기는 주판으로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컴퓨터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예전에 우리는 계산기였어요. 계산기. 그래서 주판을 사용하다가 파스칼이라고 되어져 있는 사람이 톱니바퀴를 이용한 수동 계산기를 고안해냈습니다. 원래 파스칼의 아버지가 다음과 같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는데 아빠가 너무 힘든 거야. 그래서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계산기, 수동 계산기, 톱니바퀴로 되어져 있는 형태의 그런 거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의 계산기는 최초의 디지털 계산기 또는 최초의 계산기, 디지털틱한 계산기다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의 것들은 자, 그 다음에, 컴퓨터의 시작이라고 쭉 나와 있으면, 맨 처음에 이제 천공카드라고 얘기하는 거 있죠. OMR 카드 생각하시면 돼요. OMR 카드. 여러분들이 이제 OMR 카드에 이렇게 까맣게 이렇게 칠하죠. 근데 예전에는 그 까맣게 칠한 부분을 이렇게 펀치를 뚫러갖고 그곳에 빛이 통과하니 안 통과하니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읽어드렸어요. 근데 요즘은 까맣게 칠하죠. 그 까맣게 칠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음과 같이 레이저를 딱 쐈을 때 까만 놈은 다음과 같이 빛을
반사시켜요. 예, 빛을 흡수시키고 그렇지 않은 빛을 반사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멍에 뚫린 곳에 따라서 각각 나타내는 것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으로 많이 쓰였었던 것들은 뭐 미국에서 인구 조사를 할 때 쓰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그거는 이제 예전이고 이제부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전자적인 개념이 도입돼서 진공관이라고 되어져 있는 진공관 시대가 나와요. 진공관이라고 얘기해 보면 얘는 그 스위치의 기능을 하는 하나의 기계, 하나의 조그마한 소자, 소자. 진공관 소자라고 얘기해요. 소자. 디바이스예요. 디바이스를 만들어서 얘가 무슨 기능을 하느냐? 온오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최초의 다음과 같이 전기 기계식 계산기 마콘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애니악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얘가 중요한데 세계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가 애니악이다라고 알아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에드삭 프로그래밍이 내장되어져 있는 즉 메모리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내가 실행시킬 코드들을 입력이 들어가서 그거에 따라서 계산할 수 있는 에드삭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만들어졌으며 그 다음에 유니박은 상업용 컴퓨터로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하나의 키워드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뭐 그림 한번 이게 뭐 진공관이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세기가 달라지는데 진공관은 위에 그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되게 커요. 되게 큽니다. 작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일단은 되게 커요. 자, 그런데 이제 너무 크니까 뭐 전력 소모도 많이 들어, 그 다음에 열도 많이 발생해. 그러다가 이제 트랜지스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IC의 초창기 TR이라고 하는 트랜지스터가 다음과 같이 발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스터가 되게 작아요. 그래서 각각 소형화를 이루게 되었다. 그래서 소형화하고 경량화가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트랜지스터가 만들어짐에 의해서 이제 덩치가 컸던 컴퓨터들이 점점점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형화도 되고 가볍게도 되고 그 다음에 그에 따라서 비용 부담도 줄고 전력 소모도 줄고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내게 되어지게 되어진 거죠. 자, 그거에 따라서 이제 각각 뭐 요거는 이제 운영체제에 관련된 얘기인데 컴퓨터들이 여러 가지의 형태의 컴퓨터 시스템들이 이제 개발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중 프로그램, 다중 처리, 시분할 처리.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거에 따라서 보시면 뭐 다중 프로그램 시스템, 시분할 시스템, 다중 처리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 이런 게 등장하게 되었다.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여러 개가 실행되고 있죠. 그렇게 발전되어진 것들.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것들. 즉 CPU 하나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시켜서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다중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보시면 다중처리라는 게 있어요. 다중처리는 조금 다릅니다. 다중처리는 CPU가 여러 개, 2개 이상. 우리 보시면 CPU가 2개 이상. 코어라는 개념으로 쓰죠. CPU가 2개 이상으로 사용하면서 또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수행하는 것. 그걸 이제 다중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 다음에 시분할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시간 단위로 나눠서 즉 이런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을 시분할 형식으로 나눠서 어떻게 실시간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게끔 만드는 시스템들을 시분할 시스템, 실시간 처리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세대가 나오는데 이제 3세대가 뭐가 나오냐면 이 트랜지스터도 일단은 진공관보다는 사이즈가 작았지만 그래도 얘 또한 덩어리가 커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IC, 찝적 회로가 나와서 찝적 회로. 찝적 회로는 자그마한 면적의 아까 이야기했었던 뭐 트랜지스터나 진공관의 개념을 갖고 있는 소자들이 적게는 10개, 많게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수천만 개가 들어가서 만들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반도체 공정에서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집적도라고 해요. 집적도. 얼마나 많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집적 회로라고 이야기한다. 자, 그래서 뭐 속도도 빨라지고, 그죠? 더욱 소형화도 되었고, 훨씬 속도도 빨라졌다. 속도가 빨라졌다는 얘기는 뭐랑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얘 속도는 동작 속도예요. 동작 속도. 동작 속도가 왜 빨라지냐? 면적이 줄어드는 거야. 면적이 더 줄어드는 거야. 면적이 더 줄어드는 거야. 제가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전자현미경으로 봐야지만 그 안에 소자들이 보일 만큼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얼마나 빨리 주고받겠어요. 그렇죠? 지금 요거로 표시했지만 요거보다 더 가까워요. 엄청나게 가까워.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한 300배 정도 봐야지만 디바이스가 하나 보일 정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작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뭐가 이제 다음과 같이 되어졌냐면 인터넷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개인용 컴퓨터가 발명이 되고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어떻게 인터넷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나옴으로써 다음과 같이 다중모드란 얘기는 방금 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주고 제공하는 것들을 다중모드라고 얘기하고 다중모드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뭐 TCP/IP 이거를 인터넷을 쓸 때 가장 대표적인 통신 규칙입니다. 그래서 각각 단말기들끼리 컴퓨터들끼리 이제 뭐를 하게 됐다? 소통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컴퓨터들끼리 인터넷을 통해서 뭐 데이터 통신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벌어지는 일들은 뭐냐면 더욱더 집적화가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그래서 large scale, 그 다음에 very large,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ultra caption, 진짜 많은 거. 그러니까 ultra large scale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ULSI라고 이야기해요. very large.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CPU 있잖아요. CPU, 64비트 CPU는 자, 울트라 캡션이에요. 그렇죠? 울트라 라지 스케일 인터그레이트. 거기에 IC라고 되어 있는 게 다음과 같이 수천만 개가 들어가 있어. 수천만 개. 그래서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뭐 집적도가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욱 소형화, 더욱 빨리 다음과 같이 처리하게 되었다. 자, 그러면서 자, 여기까지 나오는 것들이 그래서 마우스하고 뭐 그래픽 같은 걸 이용해서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요. 자, 폰 노이만 구조라고 되어져 있는 게 나오는데, 좀 이따 나오는데,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프로그램 내장식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들은 뭐냐면, 프로그래밍이 다음과 같이 컴퓨터에 내장되어져 있어서 그거의 코드를 우리가 사용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는 것들을 프로그램 내장용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것들은 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도 또 폰 노이만 구조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이 폰 노이만 구조는 뭐냐면 CPU를 설계를 할 때 다음과 같이 폰 노이만 구조의 아키텍처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야. 즉 얘는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모든 범용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얘는 뭐냐? 다음과 같이 메모리 하나에 명령어라고 되어져 있는 것과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공유해서 같이 써요. 누가? CPU가 메모리 하나로. 그러니까 많은 명령어를 처리해야 되고 그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데이터도 처리해야 되는데 명령어를 뽑아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도 처리하고, 즉 메모리를 공유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처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 병모가지 현상.
예,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병목 현상. 버틀럭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어떻게 시스템이 조금씩 다운, 성능이 저하될 수도 있는 현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컴퓨터. 맞죠? 네. 제한된 자원, 제한된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많은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반드시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버드 아키텍처라고 되어져 있는 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하버드 아키텍처는 뭐냐면 명령어에 관련된 메모리와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를 따로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CPU랑 얘네들이 어떻게 동시에 처리하도록.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처리가 안 돼요. 명령어를 갖다 쓰면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갖다 써야 되고 데이터를 갖다 쓸 때는 명령어를 못 쓰고 따로따로 순서대로 써야 돼. 근데 얘네들은 동시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폰 노이만 구조에서 발생되는 이런 병목 현상을 조금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에서 사용하느냐? 특별한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시스템. 즉 이런 병목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되는 시스템. 어떤 것들? 막 지연이 발생해. 막 가다가 뭐 렉이 걸려. 이러면 안 되는 시스템들. 매우 중요한 거. 뭐 미사일을 제어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핵 발전에 관련된 걸 제어하는 그럴 때 다음과 같이 이런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앞전에 비폰 노이만이라고 되어져 있는 게 있었죠. 비폰 노이만은 폰 노이만 구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폰 노이만 구조로 만들어진 여러 개의 시스템들을 병렬 처리하여서 어떻게 신경망, 인공지능 이런 식의 시스템의 발전해 나가는 곳을 하는 거를 이제 비폰 노이만 구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렇죠? 그다음에 뭐 추론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음과 같이 뭐 신경망 구조라든지 그랬을 때는 비폰 노이만 구조라는 형식의 것을 이렇게 폰 노이만 구조에 관련된 것들을 시스템들을 병렬 처리해서 만든 시스템들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야기한 게 다음과 같이 뭐 컴퓨터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종류를 한번 보면 자, 컴퓨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분해 주고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아날로그 컴퓨터가 있고 디지털 컴퓨터가 있고 하이브리드 컴퓨터가 있지요. 그래서 아날로그 컴퓨터는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수학 연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아날로그 세계예요. 저 지금 되게 더워요. 이런 것들, 그렇지?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시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막 늙어가고 있어. 그렇지? 이런 것들 다 아날로그야.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 최적화된 컴퓨터가 아날로그 컴퓨터다. 그래서 매우 복잡한 산술적인 계산. 뭐 예를 들어서 다음과 같이 어떤 방정식을 푼다든지 그랬을 때는 실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시그널들, 아날로그 시그널들을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하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아날로그 컴퓨터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 전자, 기계, 수력 현상,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다음과 같이 문제들을 아주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 건축물의 뭐 진동, 어떻게 진동이 되어지는지, 항공기의 안정성, 자동차의 동요, 움직임,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돌릴 때는 다음과 같이 어떻게 아날로그 컴퓨터를 해서 그 결과를 보는 게 가장 정확할 수도 있다. 빠르게. 자, 디지털 컴퓨터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아날로그 것들을 디지털로 바꿀 때는 거기에 뭐가 있냐면은 단순하지가 않아요. 되게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 아날로그 세계에서 있었던 것들을 0 아니면 1이라는 상태로 어디에 저장 장치에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가지고 연산을 해야 돼요. 연산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그렇죠? 여기 보시면 뭐 기억 능력 기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정밀도 되게 높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음과 같이 연산 속도는 아날로그 컴퓨터보다는 느릴 수 있어요. 왜? 아날로그 컴퓨터에서
디지털 컴퓨터가 더 빠를 것 같지만 아날로그 신호에 관련된 여러 가지 연산의 결과값들을 디지털 값으로 바꿔주기 위한 중간 과정이 또 필요하거든. 그 중간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뭐가 손실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연산 속도가 걔보다는 조금 느리다. 그러니까 아날로그에 관련된 것들을 제일 빠른 거는 아날로그로 처리를 하는 게 가장 빨라요. 즉 아까 테스터기가 있었죠. 그렇죠? 아날로그 테스터기 여기에 전류라고 되어져 있는 또는 전압이라는 걸 측정해 보면 얘네들이 이 값에 따라서 제가 이렇게 요 바늘에 관련된 거를 읽지만 얘가 움직여가는 이 형태는 얘가 가장 빠르게 어떻게 보면 표현되어질 수 있는 거야. 근데 디지털 표시기는 얘를 이런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장치에 의해서 보여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날로그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여기서 생략될 수 있어요. 자, 하여튼 그렇다라고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는 각각의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를 합쳐서 장점만을 합쳐서 그래서 뭐 아날로그 컴퓨터는 이런 방정식 같은 거 되게 빨리 계산할 수가 있는데 논리적인 판단, 논리 판단이란 얘기는 0과 1로 판단하기는 조금 약한 부분이야.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컴퓨터, 논리적인 판단은 0과 1을 판단하는 것들은 디지털 쪽에 좀 강하거든. 그래서 이거의 장점만을 만들어서 처리하는 거는 뭐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시면요. 보통 아날로그 신호에 관련된 거는 아까 우리가 앰프라고 했죠. 앰프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음과 같이 스피커가 이렇게 있으면 소리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날로그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근데 여기 밑에 뭐가 보시면 자, 디지털 시스템이 있어요. 디지털. 그러면 내가 아날로그 것을 디지털로 저장을 해야 돼. 저장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쓰여지는 게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자, 요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왜? 나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야 되는데 스마트폰에 저장해야 되니까 다 뭐야?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장치예요. 그럼 이거 다시 들어야 돼. 그러면 디지털로 저장되어져 있는 값을 뭐로? 아날로그 값으로 바꿔서 우리가 스피커로 듣고 있죠. 이런 형태의 것들을 특성화해서 만든 것들을 하이브리드 컴퓨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하게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